간장게장, 골뱅이, 깻잎, 도토리묵, 미더덕, 번데기, 참외, 콩나물. 여러분,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정답! 맛있다!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수많은 음식 재료와 요리가 존재하며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 나라별로 먹는 음식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쓰지 않고 버리는 식재료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즐겨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K푸드의 열풍은 전세계인들의 식습관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섭취국가뿐 아니라 바다의 잡초라고 부르며 천대받던 식재료, 김을 두고 서구권의 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김 수출액이 처음으로 6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5억 달러를 돌파한 지 3년 만에 새 기록을 쓴 것입니다. 원래 서구권 국가에서는 김 소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아서 김을 섭취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과거 외국인들은 해외로 파견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밥에 김을 싸먹는 모습을 보며 어이구, 한국 사람들은 검은 종이를 밥에 돌돌 감아 아작아작 씹어먹는다며 놀라워했고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김의 맛에 길들여져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김은 지구 육지 면적 중 겨우 0.07%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입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최대의 마른김 생산국으로 전세계 마른김의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리지 않은 원초나 직접 먹지 않는 김 종류까지 합치면 중국이 1위지만 적어도 우리가 김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네모난 마른김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최대 생산국입니다. 세계적으로 김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들도 한국산인데요. 2017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아시아 지역 표준 김 규격으로 한국이 제안한 김제품 규격안을 채택하게 되면서 한국의 김 제품은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고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대미국 김 수출액이 일본으로의 수출액을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대만 순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김을 즐겨 먹었던 일본과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산 김 수입 1위로 떠오른 건 고무적인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김이 일반 해조류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으면서도 칼로리는 비교적 적은 슈퍼푸드로 인식돼 조미김, 김스낵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김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김이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김을 주로 소비했던 국가는 한국과 일본으로 김을 밥과 함께 먹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김이 스낵으로 가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웰빙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고열량 육식 위주에서 저열량 유기농 식단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 김은 철분, 칼슘,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 칼로리는 낮은 건강식품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일본 지진으로 인해 방사능 유출로 일본산 김을 수입하던 바이어들이 한국산으로 눈을 돌렸고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한국산 김 제품은 가성비 뛰어난 제품으로 블랙페이퍼에서 검은 반도체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은 지난해 한국 전체 수산물 수출 품목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큰 데 반해 양으로는 4번째에 그쳤습니다. 수출 액수가 양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는 적게 팔아도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전세계 언론들은 김을 두고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을 한국의 슈퍼푸드로 소개했습니다. 마른 김 5장에는 달걀 1개분에 해당하는 풍부한 단백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김 한 장에 함유된 비타민 A가 달걀 2개분과 비슷하며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들어있으며 채소에 비해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이외에도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능을 지닌 성분이 들어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또한 한국산 스낵김의 꾸준한 인기로 수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러시아로의 김 수출액은 2,437달러로 2016년 대비 460%나 급증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1%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K푸드의 열풍은 김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입 과일의 비중이 높아 수입산 비중이 약 85%를 차지하는 러시아에서는 특히 한국산 감귤에 대한 현지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은 바나나, 그 뒤로는 감귤류, 사과, 배 등이 차지했습니다. 과일 중에서 감귤류는 러시아에서도 겨울을 대표하는 인기 과일입니다. 한국산 감귤을 맛본 현지인들은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파티 문화에서 귤은 마치 한국 명절의 차례 음식처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입니다. 귤은 11월부터 1월까지의 3달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되며 특히 새해 파티 직전인 매년 2월마다 연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한국산 귤은 속살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며 씨가 없다는 이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페페TV야, 예끼놈아, 씨가 있는 귤이 어디 있어, 이 촌놈아. 귤도 안 먹어봤냐? 아닙니다. 귤 먹어봤습니다. 한국산 귤의 경우 씨가 없지만 터키산, 모로코산의 경우 껍질을 까기도 힘들며 질겅질겅 씹어야 할 정도로 질긴 편입니다. 게다가 귤 하나에 5-6개씩 씨가 나옵니다. 우리가 맛있는 제주산 귤만 먹어서 그렇지 전세계의 귤이 제주도 귤처럼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K푸드 사랑은 김과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불리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팔도 도시락의 경우 이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즐기기도 한다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얼음 라면 챌린지입니다. 러시아의 겨울은 우리나라와 차원이 다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는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 북극권 등지에서 기온이 영하 40도 안팎으로 떨어지자 눈으로 뒤덮인 야외에서 꽁꽁 얼어붙은 라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이른바 얼음 라면 챌린지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영하의 날씨에 면발이 익살스러운 모양새로 완전히 얼어붙은 라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포크가 면발에 들어올린 채 그대로 공중에 굳어져 있는 게 핵심 재미 요소입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선 이 같은 얼음 라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며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놀이는 지난 2018년 남극 한 연구기지에 프랑스, 이탈리아 연구진이 영하 60도 날씨에 얼어붙은 파스타 면발을 소셜미디어에 사진으로 보여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러시아인들은 그래 바로 이거다라며 소셜미디어에 파스타를 라면으로 바꿔 올리기 시작했고 이 같은 챌린지는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러시아 전통놀이로 얼음 라면 챌린지가 자리잡고 한국의 도시락 라면은 러시아 전통놀이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지만 러시아에서 노파만 가는 K푸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같은 K푸드의 열기에 힘입어 해외 시장 공략에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작년 라면 수출액은 약 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시장에서 한국 라면이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으면서 판매량이 급증한 덕분에 새로운 효자 수출 상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 라면 수출액은 5억 4,972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28.4% 늘었습니다. 국가별로 수출액을 보면 중국이 1억 3,856만 달러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태국, 필리핀 등의 순이었습니다. 식품회사들이 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외국에서 소비되는 한국 라면 규모는 훨씬 큽니다. 팔도는 러시아와 베트남 현지 법인을 통해서도 라면을 판매하는데 이들
한일 법인의 작년 1분기부터 3분기 매출은 각각 1685억 원과 263억 원으로 순수 국내 총수출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팔도의 컵라면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전체 컵라면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습니다. 삼양식품 또한 작년 1, 3분기 수출액이 재작년을 크게 추월했고 특히 삼양식품 히트작인 불닭볶음면과 간편식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85.95%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오뚜기의 경우 작년 라면 수출액은 재작년 동기보다 20%에서 30% 늘었습니다. 이 같은 K푸드의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농영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농협을 따라한 문구로 짝퉁 중국산 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바로 눈치챌 듯하지만 한국어를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불닭볶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그림을 넣고 따라한 유사품이 팔리고 있고 떡볶이 또한 한국어 맛 같은 이상한 문구가 적힌 음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우겨대는 통에 짜증을 돋구고 있는 중국에서는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 반죽같이 먹으면 맛이 진하고 시고 맵고 개운하다라고 써진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K푸드의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중국산 짝퉁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신속히 요구되고 있는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이번 7.3 규모의 지진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셀 수 없이 많은 전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일본 시민들은 동일본 대지진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서리치게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그저 가십거리로 치부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지진 경보와 함께 정신없이 대피하던 일본인들은 과거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한가운데 오직 한국인들만이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대략 6개월 전 도쿄 상공에서는 매우 진귀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마치 구름과 무지개가 섞여 있는 듯한 오묘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은 시민들은 이를 행운의 상징이라 여기며 자신들의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올라온 한 게시물에 즐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당장 도쿄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서둘러 짐을 싸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온통 들끓었을 당시 일본 야후 메인에 걸렸던 무지개 구름에 관한 내용과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 뉴스가 나간 지 불과 이틀 만에 후쿠시마 인근에는 진도 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것이 지진 전조 현상이라 예언했던 인터넷 댓글들도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바다에서도 이상 현상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역대급 크기의 대왕 오징어가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발견됐는데 몸 길이가 무려 4m에 몸무게가 170kg에 달하는 이 괴생 생명체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완전히 멀쩡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한 어류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에서 산채로 발견된 개체는 거의 없었다. 대왕 오징어와 관련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였는데 문제는 이 대왕 오징어의 출몰이 심해어보다 더 정확한 지진 전조 현상으로 꼽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지에서는 심해 깊은 곳에서 활동하는 대왕 오징어가 살아서 나타날 수준이라면 심각한 대지진이 오는 것이 아니냐며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서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등 도쿄 인근에서 몇 개월째 지속됐던 악취 사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빗발친 신고에 당국에서도 꽤나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지만 도저히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사건은 점차 미궁으로 빠졌고 다만 가솔린이 기화할 때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일반 대기보다 10배 이상 검출됐다는 점으로 볼 때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하긴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지진이 임박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통계학적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나타내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인리히의 법칙이죠. 큰 사고는 우연히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자잘한 사건 혹은 전조 현상들을 유발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육지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뿐 일본에서는 지난 6개월간 먼 바다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상당수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상한 대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진도 7.3이라는 강진이 찾아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고
있으나 진앙으로부터 무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쿄에서도 수십 초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고 하니 그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에서는 빌딩 전체가 30초간 흔들려 주민들에게 큰 공포감을 안겼고 인근 지역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여차하면 대피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지진의 진앙지가 정확히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대지진의 주기와 엇비슷한 10주년이었다는 것이었죠. 후쿠시마 현의 한 주민은 NHK와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전에 대지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한 흔들림이었다고 말했고, 일본 기상청 또한 동북부 해안에서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으로 발생했던 2011년 4월 이후 약 10년 만이라고 밝히며,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역시 진원의 위치로 보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확실시 된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상당해 쓰나미에 대한 우려는 없지만 오랜 시간 일본을 골머리 썩게 만든 후쿠시마 원전에 또다시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10년 전 악몽을 떠오르게 만들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그 시각 SNS상에선 뜬금없이 한국인들이 그립다는 내용의 글들이 퍼날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역대급 인명피해를 남긴 참사들은 많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은 그야말로 생지옥 그 자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한 자연재해라 평가받는 당시 지진은 리히터 규모 9.0을 초과했고, 이로 인해 희생당한 시민들의 수가 무려 2만 명에 달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붕괴되고 경제가 스톱되는 지경에 이르자 일본인들은 자존심을 누른 채 전 세계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도움에 응한 것도 한국이었고, 물품 지원과는 별개로 삼성과 LG 등 한국 대표 기업과 국민들이 보낸 성금 액수가 무려 1,000억 원에 달했던 것이죠. 이는 해외에서 보낸 성금 중 역대 최대 재난 구호금으로 일각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다소 부풀려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실제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모아진 국민 성금이 현물 포함 445억 원이 모두 집행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원금과 별도로 100명이 넘는 구조대와 구조견을 파견해 시름에 빠진 일본인들을 적극 도왔는데요. 오죽하면 당시 나오토 일본 총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해 특별 기고문을 작성, 한국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가장 먼저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줬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인들은 힘찬 격려를 해줬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죠. 뒤늦게 세계 각지에서 성금과 구조대가 속속 도착했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참상에 할 말을 잃은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마치 이것을 완벽히 복구하려면 최소 몇 년간은 일본에 갇혀 지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의중에 읽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먼저 짐을 쌌고, 다음으로 러시아와 타이완이 귀국을 서두른 데 이어 10명으로 구성된 몽골 구조대 역시 일본을 포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조대 철수는 후쿠시마 공항에 착륙했던 뉴질랜드와 호주 구조대원 4명이 피폭됐다는 소문이 전해진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일본 동부의 수많은 마을들이 지진과 쓰나미가 남긴 상흔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일본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생존자 수색에 여념이 없었던 해외 구조대원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긴급 구조단이었죠. 방사능 피폭에 대한 두려움에 서둘러 빠져나가는 외국 구조대의 모습과 한국에서 연일 애태우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으나, 이곳에 파견된 105명의 한국인들은 무너진 건물을 들어올리고 진흙 속을 파헤치며 그 어딘가에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을 생존자를 찾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일본을 쉽게 떠나지 않은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인명구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한국 구조대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일본 소방청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아왔고, 그 빚을 제대로 갚겠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활동에 필요한 일본 측의 편의 제공도 거절했고, 이재민 수송에 필요한 45인승 버스 2대 비용도 우리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당시 구조 단장에 따르며 일본을 돕기로 했으며 실제로 돕고 가야 한다, 이재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복구 활동을 도와야 우리도 떳떳하게 귀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말했고, 구조대원들의 정성스러운 시신수습 모습에 일본인들도 울먹이며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엔 어느새 배웠는지 또박또박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죠.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됐던 터라 제대로 된 쉼터조차 마련하지 못해 물티슈로 세수를 하던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당시 현재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을 받으며 비통의 수색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옹졸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보내온 구호품에 대해 위생 상태를 의심하여 거절한다거나 순수한 마음으로 보내온 한국인들의 지원금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익 네티즌까지 가세하여 조롱하고 비꼬는
보는 등 한국인들의 희생이 다소 빛을 발하는 듯 보였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도 한국인을 그리워하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정상적인 시민들이 있다는 건 일본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혐한을 조장하는 정부의 문제라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